네, 오늘 컨텐츠 예고 드렸던 대로 갑자기 여기니까 여기로 가야지. 네. 오늘 컨텐츠 예고 드렸던 대로 그 디스크 브레이크 대 림 브레이크 브레이크. 뭐가 더 쓰레기냐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아, 누가 더 좋냐가 아니라 누가 더 쓰레기냐. 아니 그 사람들이 다 장단점 가지고 툭탁툭탁 싸우고 있길래 오케이. 이게 뭐 장점에 취해가지고 장점을 이야기하면 디스크 브레이크 뽕에 취하고 림 브레이크 뽕에 취해요. 그렇지, 예. 그렇죠. 그러면 둘 다 그냥 까면서 아씨 이건 된장이고 이건 똥인데 그러면 차라리 된장을 고르는 게 낫지 않냐. 옆에는 지금 저는, 쌍수루 채널에 쌍수루님 왔습니다. 아유 네. 캐드엑스님 아유 감사합니다. 어. 언제 라이딩 함께 하시죠.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제가 얼리버드 라이딩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간단한 교육용 라이딩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디스크 브레이크, 림 브레이크 단점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게 얼마나 썼냐, 얼마나 썼냐 이야기가 중요하겠죠. 네, 일단 저는 저기 보이는 벤지 있죠, 벤지. 예, 이 벤지 디스크를 작년 4월에 샀어요. 작년 4월에 사가지고 그 이제 1년 정도 탔고 결국엔 벤지만 탔다. 네, 다 샀다. 그 이야기 있고 그러면은 대망의 림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죠. 디스크 브레이크나 림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패드 교체하는 거를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유지 보수 같은 것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 림 브레이크가 디스크 브레이크, 특히 로드용 디스크 브레이크보다 먼저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 좀 해보죠. 그래서 본인은 림 브레이크 쓰면서 어떤 문제를 겪었습니까? 문제를 겪는다기보다는 확실히 그래도 저는 일단은 림브레이크 지금 원래 MB 이제 MB 4.5 쓰고요. 여기 림브레이크고 그리고 DT PRC 1400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써본 이제 카본 힐 두 가지인데 일단은 브레이크 패드 그 브레이크 라인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약간 밀리는 감이 확실히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얇게 잡으면 앞으로 밀려 나가고 너무 꽉 잡으면 브레이크 휠이 잠겨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미세한 컨트롤에 약간 좀 이걸 이제 보통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브레이크 잡은 것만큼 비례해서 제동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림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패드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체중에 따라서도 많이 나는데 이 친구는 지금 멸치잖아요. 멸치인데도 아직 60 못 넘깁니다. 예. 여러분 제 꿈의 체중이 옆에 있습니다. 예. 꿈의 체중이 PT합니다, 여러분. PT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림 브레이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고르지 않은 제동력 그런 거죠. 네. 고르지 않은 제동력이라는 게 그 아까 말한 모듈레이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우천 특히나 코르크 패드 같은 걸 쓰게 되면은 그 어느 본트래거 코르크 패드를 쓰든 뭐 코리마 코르크 패드를 쓰든 이제 제가 겨울에 라파 라이딩을 하다가 눈이 왔는데 하다가 이거 도저히 타기 힘들어진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중간에 그 라이딩을 그럼 두 번째 보급에서 멈추자 해서 두 번째 보급소까지 딱 갔죠. 저기 두 번째 보급소가 보여. 가서 이제 여기 있다. 이제 여기서 멈출게요 하고 딱 잡았는데 계속 가요. 난 갈 거야 하고 자전거가 계속 가. 슉 갑니다. 그런 코르크 패드를 쓰면은 와 이거 진짜 리얼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우천시 제동력이 이제 고무 패드를 쓴다고 하더라도 림 브레이크가 좀 더 덜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 일단은 스킬이 좀 필요해요. 스킬이 좀 필요한 게 일단 림 상태에서 그 림 겉표면에 물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한 번씩 착착 잡아줘서 맞습니다. 태핑 쳐서 림 표면을 물을 착착 날려주고 그리고 나서 잡아줘야지 제대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우천시에 갑자기 급제동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그걸 못하는 거지. 못하게 되니까는 순간적인 판단, 순간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때
재빨리 반응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어찌됐든 태핑을 하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나 림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 게 그 알루는 좀 덜해요. 그 카본 쓰시는 분들 우리의 추억 그 어릴 때 칠판 이렇게 긁는 소리 나는 거. 그거 있죠, 그거. 그거 너무 심해. 그거 있죠. 그 삑삑 하는 그 삑 하는 소리. 그 진짜 칠판 손톱으로 긁는 소리. 칠판 손톱으로 긁는 소리. 멈출 수가 없어. 근데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서. 그러니까는 그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 소리를 잡으려면은 토인이라는 걸 해야 돼요. 예. 토인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토인이 뭐냐? 이게 림 표면이고 이게 브레이크 패드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해놓고 잡아버리면은 휠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 얘가 뒤로 이렇게 말리겠죠. 그러니까 얘 각도를 약간 이렇게 앞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토인을 잡아주면은 이렇게 브레이킹이 시작돼서 압력이 들어가고 휠이 돌면은 이게 그때서야 수평이 되도록. 네, 이게 시마노 매뉴얼인데 시마노 매뉴얼을 보면 매뉴얼에서도 이렇게 토인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쪽에 보면은 0.5mm 정도 뒤가 더 이렇게 떨어지게 해서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림 회전 방향에 맞춰라. 그래서 이 캘리퍼 위치를 좌우 대칭으로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그렇죠.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워. 이거 듣고 하면 이게 여기 높낮이는 맞는데 이 림 회전 방향 이거에 따라서 얘가 앞에가 내려가기도 하고 위에가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생각보다 저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샵에서 정비받고 왔는데도 이제 정비받고 왔는데도 막 브레이크 좌우 높이가 달라. 그리고 막 좌우 토인도 달라.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게 저도 신용카드로도 토인해보고 동전으로도 토인해보고 하는데 되게 웃긴 게 토인을 처음에 잘못 잡잖아요. 잘못 잡아서 조금 쓰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토인을 다시 잡잖아요. 그러면은 이 브레이크 패드라는 게 닳잖아. 닳지. 닳죠. 이게 이렇게 깎여 있던 게 토인을 잘못 잡아서 이게 뒤쪽이 먼저 깎였어. 그럼 이거 안쪽으로 깎이면은 뒤쪽 깎인 데는 접촉이 안 되잖아. 그럼 소리가 또 나. 망했어. 새로 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패드가 그렇게 잘못 깎여 나가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저거 하고 어떻게 수평 맞춘다고 꺼내서 줄로 갈고 막 진짜 온갖 걸 다 해줘야 돼. 손이 또 더 많이 가네 그럼.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니아 노이자님 안녕하세요. 그 브레이크 패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림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 번씩 빼가지고 여기에 알루미늄이나 뭐 아니면 이물질 같은 게 스톤칩이나 이런 게 박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하죠. 한 번씩 꺼내가지고 그거를 빼줘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갈아줘야 돼. 약간 연한 사포 같은 걸로요? 왜냐면은 고무가 열에 의해서 좀 녹고 굵잖아. 고무로 된 러버 패드나 코르크 패드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코르크 패드 같은 경우에도 제동을 하게 되면 열 때문에 이게 딱딱해지고 그렇게 되니까는 처음에 그 패드 제동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패드 꺼내서 한번 갈아봤어 혹시 너? 그냥 새 걸로 샀죠. 여자친구 아니고요. 아닙니다. 여자친구 아니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거 꺼내서 갈아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그러시죠. 많이 가고 그리고 스톤칩 이런 거 잘못 박혀 있으면은 킹갈래 양갈래 미친. 손톱만한이 아니라 아무튼 모래 이런 알갱이라든지 이런 게 브레이크 패드에 박히게 되면은 그 상태로 림을 이렇게 끄겠네요. 갈아버리죠. 전 사포를 안 쓰고요. 사포로 갈면은 진짜 안 갈려요. 이게 고무로 돼 있는 브레이크 패드는 사포에다 갈잖아요. 진짜 안 갈려요. 그래서 줄을 사세요. 쇠 줄. 이런 줄이 있어요. 줄.
우리 막 손톱 가는 거 이거는 거의 사이즈를 보면 코끼리 발톱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하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코끼리 상하도 갈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줄 가지고 그 고무 패드 갈아주면은 되게 잘 갈립니다. 우리 이태리 타올로 때밀듯이 아하. 그렇게 해줘야 되는. 아무튼 그런 관리들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고 그 림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림의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림 수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보통 3에서 5년 정도 타면 림 수명이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뭐 스티어로 튜브 커팅 후에 다듬을 때도 쓸 수 있고요. 아무튼 그게 3년에서 5년이 닮다뇨. 그래도 제가 더 잘생겼지. 야, 지금 닮다뇨. 고양 일단 헤어스타일이 다른데. 제가 지금 헤어스타일이 다른데. 저 닮았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듣는데 닮았다는 그 최근에 가장 상심했던 게 GNK 닮았다고. 그럼 나도 GNK 닮은 게 되는 거야? 그런 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상수는 윤호는 GNK. 수주파파님은 그 영상 끄시고 음성으로 들으시는데 목소리가 닮았다는. 라디오 보시네. 자 아무튼 그래서 림 브레이크 표면의 수명이 3년에서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교체 시기 거의 그쯤 되면 휠을 새로 살 때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 전에 바꾸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 알루미늄 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디스크 브레이크 트랙이 알루미늄 휠 같은 경우에도 그 브레이크 표면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 이만큼 다르면 교체하라라는 인디케이터 같은 게 뚫려 있는 애들이 있어. 하나 보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루도 닳긴 닳습니다. 어떻게든. 근데 사실 이 단점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5년, 3년 이렇게 쓴 수준이면은 이제 솔직히 뽕은 뽑았잖아. 솔직히 뽕은 뽑았으니까 저는 뭐 1년에 하나씩 자전거나 휠을 접어먹는데. 사실 진짜 휠 수명보다는 교체 주기가 더 빠르다는. 나는 아직까지 자전거나 휠을 그 수명만큼 타본 적이 없다. 그 전에 수명을 조기 단종시켜가지고. 그랬는데 그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보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보라 같은 경우에 저는 많이 느꼈어요. 처음에는 새 휠을 딱 꺼내가지고 새 패드를 딱 쓰고 제동을 하잖아. 이게 쫀득쫀득하게 엄청 잘 서. 엄청 잘 쓰다가 그러다가 한 1년 쓰잖아. 표면에 뭐가 묻었나? 이거 마음이 조금씩 밀리는 느낌이 나는 거야. 이게 얘가 만질만질해지면서 반질반질해지면서 그러면서 제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패드를 새 거로 바꾸더라도 이게 제동력이 처음에 그 빠릿한 제동력이 안 나와. 그거 AC3예요? AC3 전 거였지. AC3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림브레이크 쓰는 특히 카본 같은 경우에는 쓰다 보면은 초기에 그 쫀쫀한 제동력이 점점 떨어져.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듣긴 들어요. 림 수명은 남아 있어. 근데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퍼포먼스가 좀 처음 같지 않다. 사람 마음이 변하니 브레이크가 변하니 아무튼 변한다는 거. 형 MB는 어땠어요? 형 MB 림브레이크 쓰지 않았어요? MB는 그거 달아먹을 만큼 쓰진 않았는데 다른 카본 림들은 좀 그런 느낌들이 다 있긴 있었어요. 저는 MB 좀 오래 썼잖아요. 한 1년 썼잖아요. 아직도 집에는 굴러가고 있는데 MB는 솔직히 저는 좀 생각보다 퍼포먼스 유지가 1년 정도는 유지가 된다 이런 느낌.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는 좀 약하게 타고 내리막도 체중이 얼마 안 되니까 가속이 잘 안 되고 오래 전부터 미리 이미 감속을 시작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일단은 MB는 그 칠판 끓는 소리가 안 나요. 진짜? 표면이 오돌토돌해가지고 그 다른 소리가 나지. 윙 하는. 윙 하면서 약간 프로펠러 꺼지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저 솔직히 그게 좋아가지고 MB 가끔씩 일부러 브레이크 잡고 해요. 내리막에서. 그래서 약간 좀 휠 제조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AC3도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아빅 엑살리스 같은 애들은 그 익명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 맞아. 진짜 고주파음. 익명 소리 난다고 하는데 주변에 새들이 모여야 된다는 그런 노이즈들 그런 게 있긴 하지. 뭐 취향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특히나
듀얼 피벗 브레이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또 있지. 아 또 있어요. 아저 너 거도 아니 네 거가 그러잖아. 다이렉트 마운트 아니잖아. 그렇죠. 음. 그렇죠. 예. 지금 뭐 타시죠? 저는 이제 스페셜리시마 판타니 에디션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DT PRC 1400 꽂아서 쓰고 있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외계어 같죠? 여기 보면은 여기로 고정하는 이런 기본적인 방식, 듀얼 피벗 대부분의 방식이 있고, 자전거들이 쓰고 있는 그리고 이 양쪽으로 이렇게 고정하는 다이렉트 마운트 방식 두 최신 종류가 있잖아요. 느낌이. 뭐 둘 다 어느 정도 문제가 나타나긴 하는데 듀얼 피벗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타다 보면은 이렇게 그렇죠. 항상 삐끗해. 손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돼. 손으로 돌려줘야 돼. 센터가 타다가 충격이나 아니면 케이블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브레이크 센터가 틀어져요. 틀어지면 이거 다시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그 또 이게 휠마다 센터가 좀 달라. 다르죠. 조금씩 달라. 이게 어떤 애는 약간 맞아요. 우편향됐다가 어떤 애는 또 좌편향됐다가 맞아. 뭐 아무튼 그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센터를 잘 못 맞춘다. 그래서 맨날 그 타다 보면은 그 가끔씩 나왔는데 브레이크 한쪽만 붙어가지고 그쵸, 싹싹싹싹싹싹 하면서 소리 타고 계속 계시는 맞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센터 정렬이 틀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브레이크 간격, 뚱님은 또 이거 다시 벌려줘요. 끼면은 벌려주고, 뭐 얇은 애는 또 다시 좁혀주고 이거 해줘야 되고, 그리고 캘리퍼가 위에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그렇죠. 두꺼운 타이어 못 쓰고, 못 쓰죠. 네. 25C가 겨우 들어갈랑 네. 말랑하는. 그런 거 못 쓰고. 근데 뭐 타이어 클리어런스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28C 이상을 거의 안 쓰니까 그렇죠. 큰 28이 상관없어. 거의 상한선이죠 우리나라. 근데 그러니까 림 브레이크 방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프레임하고 휠에 끼치는 영향이에요. 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자전거 트렌드가 그 뒤에 시스테이, 네. 시스테이는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서 승차감을 올리고 체인스테이를 강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좀 소랬네. 그 시스테이 쪽에 그러니까 리어 브레이크가 거기 달려 있으면은 그럼 움직일 거냐 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성향을 만들어내는데 좀 어려움이 따라. 제한상이 많다. 제한상이 좀 있어. 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스카포일이라든지 몇몇 자전거들은 그럼 뭐 비비쉘에다가 달면 되잖아. 그렇죠. 하고 비비쉘에 달면은 안 돼. 정비도 불편하고 그거 하지 마. 그만해. 개 더러워지고 케이블은 케이블대로 꼬여서 들어가니까는 꺾이고 막 이러니까. 그거 쓰는 사람 중에 좋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프레임 디자인에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다. 디스크 림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트랙 자체가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거기 부분이 평평해야 되잖아요. 부분이 평평해야 되는데 평평한 게 가장 에어로하진 않잖아. 그렇죠, 이게 그렇죠. 둥근 형태가 네, 나와야 그렇죠. 되니까 형태 자체가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레이놀즈 같은 경우에 그 디스크 브레이크용 휠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림 디자인을 둥글게 아예 진짜? 더 만들었어. 림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트랙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있어요. 이거를 할 수가 없네. 할 수가 없는 네. 거지. 아하. 그래가지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 특히나 TT차 같이 브레이크 케이블이 꼬여서 들어가는 애들한테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동력이 그 브레이크 레버 감이 그지 같다는 거. 꺾인 게 많으니까. 잡을 때도 힘이 들고 네, 네. 놨는데 제대로 리턴이 안 되고 돌아오지도 않고. 이런 것들. 네. 그 스페셜이 네. 벤지 바이어스 때 림브레이크 버전 맨 처음 냈다가 이게 레버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 번 꺾여서 가운데서 두 번 꺾이고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내려가서 세 번 꺾이고 네 다섯 여섯 번인가 꺾이는데 그래가지고 앞 브레이크 감이 폭망을 해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악명이 엄청나게 자자해서 그럴만하네요. 네. 그래서 얘 벤지는 아예 디스크 전용으로 됐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열변형, 아까 로바 열변형 다신 분 계시죠? 네, 열변형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열변형뿐만 아니라 이 튜브 자체가
열을 받아서 기압이 높아지면은 폭발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폭발하는데 이게 폭발하게 되면은 튜브만 터지느냐 휠도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종종 발생하죠. 네. 그 어디 거였더라? 그 폭발하는 거 테스트하는 알토, 영상이 알토. 있었는데 알토 거 그거 난리였잖아요 그때. 어. 그래서. 오 쉣. 이렇게 하다가 팡 터져요. 터지면 튜브만 터지는 게 아니라 림이 통째로 박살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했는데 뭐 실제에서 일어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일단 나게 되면은 안전 같은 거에서 굉장히 그거 진짜 저거는. 예. 그러니까 제동이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열이 올라가니까는 공기압이 높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펑 터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 라텍스 같은 경우에서는 좀 더 발생하기가 쉽다고 해서 그래서 림브레이크에 라텍스 쓰는 거를 좀 제한하는 그 제조사들도 있었어.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라텍스 튜브를 쓰신다고 하면은 림브레이크 휠 제조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 나 라텍스 써도 되냐? 뭐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안전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그 QR 레버 방식이라서 그렇죠. 네. 대부분 QR이잖아요. 림브레이크는 다 QR이죠. 네. QR인데 장점은 뭐 빨리 교환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죠. 네. 단점은 가끔씩 그거 제대로 안 조이시거나 삐딱하게 줘요. 삐딱하게 조여서 휠이 이렇게 되는 이렇게 경우들이 좀 삐딱하게 있더라고. 들어가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차를 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진짜요? 김미소라고. 아는 사람이네. 김미소라고. 그 첫 낙차를 네. 그 자기 원래 타는 네. 그 대회용 자전거는 분해 정비를 해놓고 네. 그래놓고 잠깐 그 다른 서브 자전거를 타고 나왔는데 얘가 코너링을 하다 갑자기 우악 하더니 바닥 하고 넘어졌어. 그 탄천 합수부에서 천천히 가는데 그래가지고 낙차를 했던. 아무튼 그런 사용자에 따라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림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노이즈, 소음, 네, 소음 발생하고 뭐 7, 8근은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가 발생할 수 있고 토잉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죠. 토잉 잘 잡아줘야 되고 그 패드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지 일정한 성능을 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뭐 림의 수명 같은 것도 존재하고 무엇보다 림 상태에 따라서 처음의 제동력이 끝까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 타이어 클리어런스 제한적인 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더 이제 케이블링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그 브레이크 제동감이라든지 릴리즈 이런 거 불편한 게 있고 비 오면 뭐 코르크 뭐 난리 난다. 그냥 비오면 뭐 그냥 얼음장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냥 스킬이 많이 필요한다. 네. 네, 스킬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변형 보다 무서운 폭발 폭발. 네. 그리고 자전거 디자인과 휠 디자인이 좀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QR 레버 이런 것도 잘 잠가야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리가 되네요. 네. 이렇게. 네. 저는 디스크 브레이크 쓰면서 느낀 점 저는 맨 처음 탔던 자전거가 디스크였어요. 오. MTB였거든. 저도 하긴 친구 그렇네요. MTB를 받아가지고 썼는데 올마우틴 그거 쓰다가 그러다가 이제 로드 처음 타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림 쓰다가 그리고 다시 디스크로 넘어왔는데 1년 동안 디스크 쓰면서 쓰고 나서는 뭐 쓸만하네. 저는 쓸만한 애였어요. 네, 쓸만한 애였고 막 그러니까 림브레이크하고 비교가 안 된다 너무 좋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괜찮아. 괜찮네. 네. 쓸만하네. 제가 이런 신문물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빠릅니다. 얼리어댑터예요. 어땠냐면은 제 2014년 10월에 자전거를 입문해서 2015년 초부터 했던 게 그 슈발웨 원 직구해 가지고 튜블리스 썼어요. 그때 아무도 로드 튜블리스를 안 쓰던 시절. 네. 그리고 바로 그때 거의 파워미터라는 게 사람들 별로 잘 안 쓰던 시절이었는데 파워미터도 바로 스테이지 1세대를 써서 신호드랍을 겪어가면서 미친 듯이 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로드 디스크가 나왔으니까 또 이제 디스크가 엄청 써보고 싶었지. 음흠. 쓰고 쓰면서 뭐 이 정도면 쓸만하네 이런 느낌이고, 뭐 굳이 림브레이크로 돌아갈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어요. 네. 굳이, 뭐- 굳이 돌아갈 필요는 없죠. 저는 무게에 그렇게 민감한 편은 아니라서. 근데 그럼 무슨 1년 동안 쓰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냐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 디스크 브레이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태생이 무겁지. 무겁죠. 어쩔 수 무겁지. 없이 무겁죠. 로터 무게도 포함이 돼야 되고, 네. 그리고 그 뭐 유압 호스 자체도 너무 무거워요. 호스 자체도 더 무겁고, 전체적으로 구조 자체가 무거우니까 무게가 무거운데 무겁다는 거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음흠. 부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 디스크 브레이크 캘리퍼를 트루잉 하는데, 그러니까는 로터하고 캘리퍼하고 이게 간격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게 간격 자체가 굉장히 미세하게 돼 있으니까 이 간격을 잘 잡아주려면은, 그러면은 스킬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막 외국 영상이나 이런 거 GCN에서도 아니 뭐 그 센터 잡는 거는 브레이크 잡은 상태에서 나사 풀었다가 하면 돼라고 하는데, 그럼 안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한쪽이 붙어. 진짜. 이게 뭐 거기는 센터가 맞았는데 돌리면 또 어디 한쪽에 붙고 또 다른 데 한쪽에 붙는데, 로터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서, 이게 한 몇 미리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얇은 거 보네요. 이 패드 스페이서를 얇은 걸 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해놓고 넣어서 센터를 잡아야지 확실해집니다. 이거 안 하면은 붙어버려 가끔씩. 그래가지고 그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공구가 필요하다 센터랑. 그 트루잉용 툴이 필요하고, 로터가 휘어요. 로터가 타다 보면은 이게 강하게 열이 받아서 뜨거워졌다가 뭐 물이 튄다든지 뭐 이렇게 가지고 하면은, 거기만 시간.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수축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로터가 휘어. 그때부터 막 닫고 막 이러면 소리, 되는데, 저 이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그 굉장히 뭐 솔직히 우리 그 휠 트루잉 할 때도 이렇게 기계 이렇게 딱 맞춰놓고 이렇게 딱 대놓고 이렇게 그렇죠. 돌리면서 아 여기가 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이거 네. 풀고 이런 식으로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 네. 그래서 아 그러면은 로터도 이거 샵에 가서 하면 네. 이렇게 딱 끼워놓고 뭐 어느 정도 휘었는지 오차 측정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그 조절을 하겠구나. 아니요? 아니야. 눈으로 보고 이 그 저기 또 공구가 있는데 네. 로터에다가 이렇게 딱 끼워서 눈으로 보고 아 이게 왼쪽으로 약간 더 휘었으니까 이렇게 피고 다시 그 자전거에 끼워놓은 상태에서 살살살살 돌리면서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눈으로 보고 조정을 하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로터가 둥글잖아요. 아이고 이쪽이 휘었네 하고 이렇게 돌렸더니 아 이쪽은 이쪽으로 휘었네 하고 돌렸더니, 그래서 나중에 잘못 잡으면은 이게 물결이 쳐요. 물결이 와셔 돼버리네. 맞아요. 잘못 잡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이고 로터를 새로 사야겠네 하고 로터를 사야지. 그럼 로터가 얼마다? 6만 원이다. 아 비싸다. 그렇게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 샵에서도 스킬에 따라서 그걸 잡는 방식이, 잡는 수준이 좀 많이 달라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럼 아무튼 로터가 휜다. 뭐 이거 대장장이처럼 다시 두들겨 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로터에 오일이 튑니다. 이게 오일이 튀는 경우가 뭐 체인 오일 같은 거 잘못 바르다가 튀기도 하고, 아니면 비가 와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빗물이 고여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같은 게 이렇게 올라와 있다가 밟고 지나가면서 튀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빵 이런 소리 나죠. 그래서 로터에 오일이 튀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제가 그래서 또 디그리셔 전용 디그리셔를 또 샀죠. 로터 전용 디그리셔가 또 있어요. 디그리셔 디스크 브레이크용 디그리셔가 있는데, 이게 디그리셔가 오일 베이스로 된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디그리셔라는 게 뭐야? 기름을 녹이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기름은 물로 안 녹잖아. 그렇죠. 기름은 기름으로 더 잘 녹는단 말이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문제는 로터에 기름을 녹인다고 기름을 발라버리면은 망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휘발성으로 돼 있는 디그리셔들이 있어. 그런 거를 사가지고 하기도 하고. 오케이. 근데 문제는 그 전에 패드에 만약에 오일이 묻어가지고 패드까지 오일이 묻는다 하면은
무조건 패드를 바꿔야 돼요. 음. 예, 해서 2만 원, 3만 원 이게 또 날라가 버리는. 그 가끔씩 매장에 앉아 있으면 그 로터에 기름 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예, 있어요. 진짜 한두 번 있긴 본 게 아닌데 로터에 이제 이게 금속이니까 기름칠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큰일 납니다 진짜. 기름 바르시면 안 돼요 거기. 보면 기름이 만져지긴 해. 손에 분명히 로터에 뭔가 묻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거기에 기름 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운이 나빠서 초반에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 집에서 오일링하고 잘 닦고 뭐 했는데 어디서 튀었나 봐. 나가자마자 뿌앙 해가지고 No, God! 아씨 이게 사람들 많은 데서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부끄러워 진짜. 엄청 큰데 쪽팔려. 엄청 큰데 이거가 그 욕이 자동으로 나와 부끄러워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실수를 하게 되면은 좀 실수나 운이 나쁘면은 좀 그런 데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강기태님 디스크 패드 오염됐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디스크 패드가 기름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은 디스크 브레이크 캘리퍼에서 패드를 분리를 하신 다음에 빼는 법은 되게 쉬워요. 그냥 나사 휠 빼고 나사 빼고 이러고 손으로 집어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이컵을 준비를 하세요. 종이컵을 준비를 하시고 뜨거운 물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다 퐁당 담가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은 기름이 둥둥 떠요. 예. 패드가 먹었던 기름들이 거기 위에 뜨거든요. 그러면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패드도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림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고무 베이스하고 코르크 베이스의 패드가 있듯이 그 디스크 브레이크도 레진이라고 하는 좀 플라스틱 혼합물, 그러니까 고분자 혼합물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메탈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메탈 패드가 더 훨씬 오래 가고 대신에 소음이나 노이즈에 취약해. 그리고 녹이 쓸 수도 있어, 물 같은 거에. 그러네. 근데 레진은 좀 더 조용하고 모듈레이션이 전체적으로 좋은데 최대 제동력은 살짝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큰 차이 없어요. 그 정도까지 갈 거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 앞에는 레진 씁니다. 왜냐면은 브레이크 제동력이 높게 들어가는 앞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탈을 쓰면 소음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동력이 크면 클수록 소음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는 레진 쓰고 뒤에는 메탈 써요. 왜냐면 뒤는 제동력이 그렇게 크게 필요가 하지가 않고, 예. 그래서 그냥 저는 뒤는 메탈 쓰고 앞은 레진 씁니다. 그렇게 섞어서 쓰고 있고, 소음 뭐 이런 거 다 해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브레이크 이렇게 잡고 딱 놨는데 탁탁탁탁탁 하는 소리는 왜 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심하네요 아니 이 소리 더 심한데. 빡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 이 옆에 이 쌓여 있는 게 보이죠? 쌓여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 면봉에다가 브레이크 오일, 시마노 같은 경우에 미네랄 오일 같은 거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닦아주라고 하고, 이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얘를 열심히 닦아요. 열심히 닦으면 더도막 칼가는 소리도 이거예요. 해가지고 닦아주면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 깨끗해져가지고 소리가 사라지거든요. 소리가 사라지는데 개인적으로는 뭐가 제일 효과가 좋았냐면은 시마노 미네랄 오일보다 세라믹 스피드 풀리 오일이 있어요. 세라믹 스피드 풀리 오일을 갖다가 면봉에다 발라가지고 저기를 깔끔하게 닦아주잖아요. 그러면은 리턴이 되게 잘 돼. 리턴이 되게 잘 돼. 그래가지고 끝없는 세라믹 스피드 사랑이 아니라 오일 중에서 제일 부드러워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다가 이거 한번 발라볼까 하고 발라서 해봤는데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 소음 같은 거 잡으려면은 똑같이 아까 말했듯이 림브레이크는 브레이크 패드를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피스톤 같은 거를 한 번씩 관리를 해줘야 돼요. 청소를 해줘야 되고, 무엇보다 문제는 이제 그 레버가 엄청 커진다는 거. 보면은 우리
무슨 소뿔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이런 레버들. 이 시마노는 좀 덜한데 유독 스램이 심합니다. 스램하고 아니 캄파놀로 똑같아. 간판은 구경도 못 해봤어요. 캄파놀로 디스크 레버도 이렇게 하늘로 솟아요. 여긴 진짜 무슨 하늘로 솟습니다. 코뿔 쏘네. 이게 브레이크 피스톤, 그러니까 네, 피스톤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일 피스톤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유압 피스톤 때문에 여기 아니면 이제 시마노 같은 경우에 이 안에 있는데 정확하게 시마노는 예전엔 이랬어요. 예전에 이랬다가 예전에 이게 정식 넘버링으로 나온 게 아니라 R785라는 울테그라급의 레버는 예전에 이랬다가 이제 그 최근 거 와서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쪽이 넓죠. 이쪽에 그 브레이크 피스톤이, 그러니까 오일 피스톤이 들어가요. 누워 있는 거예요. 오일 피스톤이 들어가고 여전히 그 기계식 같은 경우에 후드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커. 왜냐면은 이게 구조상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걸 돌렸을 때 들어가는 라쳇이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케이블에 감아 올리는 라쳇이 기계식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동은 그런 게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동은 위치 변경이 자유로우니까는 이쪽으로 그 오일 피스톤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후드가 커지는 걸 방지를 했고 대신에 이쪽에 오일 피스톤이 들어가면서 여기 있네요. 이게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레버에 이게 기계식이에요. 기계식 DI2 같은 게 이게 3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션하고 이어지는 부분이고 이게 위성 스위치 중에 스프린트 스위치용 전용 홀이고 그리고 이게 나머지 클라이밍이라든지 아무튼 위성 스위치용 그 구멍인데 9170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요. 하나 그 스프린트 스위치용이 없어요. 이게 스프린트 스위치용이고 이게 여기 이게 이제 클라이머 스위치용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R9170에는 리모트 스프린트 시프터용 포트가 없습니다. 엄서요. 엄서서 못 따라. 레버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시마노는 포트가 하나 줄어들었고 스램은 포트는 다 있는데 근데 앞에 뿔이 솟았고 그렇죠. 칸판은 원래 위성 스위치가 없어요. 위성 스위치가 없어서 칸판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 그냥 안 이뻐졌어. 네. 그립감이 안 좋아졌어. 그리고 이제 블리딩이라고 하는 그 이제 오일 안에 그 공기나 이런 게 차게 되면은 기름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기름이나 물은 압력에 의해서 압축되는 게 거의 없는데 그렇죠. 네. 공기는 압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브레이크 호스 안에 그 공기가 차게 되면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브레이킹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블리딩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윤중원 씨께서 블리딩 킷도 갖고 계세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저 이거 집에서 안 해요. 시마노 거를 블리딩을 하려면은 여기에다가 전용 그 커넥터 이런 거하고 깔때기하고 해서 오일을 담고 막 어떻게 해서 기포를 빼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잘못해서 오일 새면은 대참사 바닥에 이렇게 되고 참고로 시마노는 그 미네랄 오일을 사용하지만 그 스램 같은 경우에는 닷 5.1이라고 하는 자동차용 브레이크를 써. 브레이크 오일을 써. 근데 이게 독성이 좀 있어가지고 자전거 표면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겉 도장이 날아간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닦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마노는 그나마 오일바다가 되는 문제를 발생할 수 있지만은 스램 같은 경우는 오일바다 플러스 이제 도장이 작살이 난다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오일이 잘하면 안 새요. 잘하면 안 새. 그렇죠.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실패했을 때가 문제예요. 예. 이 블리딩이라는 좀 더 난이도 높은 정비력을 요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림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림을 잡아서 브레이킹을 하니까는 그 레이스 패턴, 스포크 패턴이 크게 관계가 없어요. 크게 관계가 없는데 대신에 자 디스크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가 한계가 있어요.
이쪽이 어. 좀 약간 말리는 무너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크로스 패턴이라는 걸 써야 돼요. 그래서 레이스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코리마도 스포크 패턴을 바꿨어요. 이게 크로스 패턴입니다. 여기서 가운데 있는 휠 중앙이 있고 여기서 이 스포크들이 이어져 나갈 때 다른 스포크하고 교차가 돼야 돼요. 예.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앞뒤 스포크 형태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스포크 개수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 앞도 아까처럼 레디어를 안 쓰고 이렇게 크로스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보라 휠이 G3 패턴이 유명하잖아요. 이 G3 패턴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뒷 휠에만 이렇게 G3 패턴을 쓰던 게 림 브레이크 그 디스크 브레이크 오면서 앞도 똑같이 G3 패턴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레디얼의 장점이었던 적은 스포크 숫자 그걸 유지를 하면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밸런스를 가진 그 형태를 양쪽 다 써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스포크 숫자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무게가 올라가고 좀 디자인적으로 한계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디스크 브레이크가 그 일반적인 림 브레이크보다 좀 1에서 2와트 정도 드래그가 생긴다고 해. 오. 드래그가 생겨서 그래서 에어로드 같은 경우에는 그 QR 같은 그 레버를 갖다가 그냥 떼버리고 뒤에만 달아서 렌치처럼 써서 풀 수 있도록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디스크 브레이크 단점 첫 번째 무겁고 두 번째 센터 맞출 때 공구가 또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로터가 휘기도 하고 오일이 튀면은 빡치는데 오일이 패드에 묻으면은 사망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블리딩 이거 집에서 하다가 실수하면 리스크가 되게 크다. 한 번만 실수. 좀 어렵다. 어려워진다. 그리고 스포크가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패턴 자체가 좀 제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브레이크 캘리퍼 관리가 그러니까 브레이크 캘리퍼의 피스톤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손이 많이 간다 결국. 블리딩은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단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림브레이크 숫자로 따지면 림브레이크보다 단점은 적었어요. 그렇죠. 숫자는 하나하나 숫자를 따지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정리해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림브레이크는 뭐 토인이라든지 소음 나는 거 그리고 뭐 브레이크 센터가 나는 좀 잘 틀어지는 게 싫다. 그리고 뭐 우천시에 뭐 코르크 패드 안 서는 것도 싫고 뭐 나는 열변형 이런 거에서도 좀 스트레스 받기 싫고 그런 뭐 패드 교환 패드 유지 보수하는 거 이런 거 좀 싫고 그냥 미케닉한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긴 정비 주기를 가져서 미케닉한테 그냥 한 번씩 가서 봐주세요 하면은 봐주고 그냥 그대로만 타고 이럴 거면은 차라리 디스크를 가는 게 나은 거고 이제 디스크의 그 무거움 그리고 세이프 정비가 빡침 오일이라든지 이런 게 튀어가지고 좀 짜증날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좀 짜증나고 난 그냥 가볍게 가벼움 클래식한 멋 하고 싶다 하면 림브레이크 타는 거고. 그래서 그 좀 종합해 보면 저는 난 디스크 계속 탈 만한 것 같다. 디스크 계속 타야겠다. 이쪽은 저는 림브레이크 굳이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림브레이크 만족하고 있다. 저는 만족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지금 새거 이제 살 거면은 일단 옵션이 많으니까 디스크 기함으로 볼 거면 디스크가 조금 더 옵션이 많지 않나. 그러니까 뭐 그거예요. 그 새로 자전거를 기변을 해야 되는데 중고로 살 거면 림브레이크를 사고. 그렇죠. 왜냐면 림브가 싸니까. 이게 완벽합니다. 그리고 새 거를 살 거면 디스크를 사세요. 네, 맞아. 감가가 달라요. 네. 감가가 달라서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림브 감가를 사면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즐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쪽을 고르시라는 거죠.
나는 림브가 스트레스 안 받았다 하면 림브 타시는 거고. 기암 림브 나오는 데가 아직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한적이지만 대안적이 좀 네, 있어요. 지금 제가 타는 비앙키도 스페셜리시만 아직도 림브 나오고 있고요. XR4라든지. XR4 올때 그리고 신형 최근에 나왔던 걸로는 이제 콜나고 V3i 같은 경우도 네. 림브레이크 모델이 나오고 있고. 전통적으로 이게 옛날의 감성을 중시하는 브랜드들은 다 림브가 계속 나옵니다. 기암들이 림브를 안 내는 게 좀 아쉬울 수가 있어요. 아쉬울 수가 있는데 이게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상술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하고 확 좀 더 다른 차이들. 그러니까 케이블 봐요. 다들 케이블 없어지는 거 되게 깔끔하다, 이쁘다. 이거 공기저항도 줄어들고 깔끔하고 얼마나 좋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공기저항 줄어봤자 거의 안 줄어요. 이게 그 브레이크 케이블을 통해서 에어로다이나믹 추구하는 것보다 세라믹 스피드 달아가지고 그쵸. 와트 절약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자세 조금 더 에어로 그리고 그거 둘 다보다 자세 더 잡아주는 게 돈도 안 들고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소비자들이 새로운 거 그리고 좀 더 깔쌈한 거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으니까는 결국에는 방향성에 의해서 시장이 원하는 거 그거에 맞춰서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에어로바이크가 새로 나왔어. 림브레이크용 에어로바이크가 새로 나왔어. 디스크용이 새로 나왔는데 케이블이 수납이 안 돼 있어. 일체형이 아니야 하면 까고 보잖아.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그 지난번에 이상형 월드컵 할 때도 얘는 케이블이 좀 많네, 안 이쁘네 이러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시대의 흐름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그렇게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 개발사들도 야 우리가 그럼 림하고 디스크 따로따로 설계. 이게 림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마운트 설계만 해버리면 되지만은 디스크 브레이크는 이게 체인스테이나 그 포크에 달리기 때문에 포크 디자인이라든지 체인스테이 디자인이 따로 해야 돼요. 그러면 디자인하는데 연구 개발하는데 비용이 더 들고 그리고 찍어내는데도 아예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 라인도 2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리스크까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디스크로 갈 거면 우리 디스크만 만들자. 그게 좋겠다 하는 어른의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전거 시장은 우리나라만 볼 게 아니라 시장은 전 세계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거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탈리아만 당장 가보죠. 여러분 알프스나 뭐 아니면 뭐 돌로미티 이런 데 가보시면 야 여기는 진짜 디스크 브레이크 써야겠다. 이거는 체중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잡았다가 당장 반도 못 가서 열배랑 나겠다라는 생각이 저마저도 들 정도로 정말 경사가 심하고 다운힐이 깁니다. 다운힐을 거의 1시간 동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데서는 당연히 디스크 브레이크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죠. 우리보다 체중도 많이 나오고 체구도 크고 다운힐이 길기 때문에 그분들의 니즈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보다는. 우리 해봐야 자전거 이거 몇 명이에요. 근데 유럽 이런 데는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조사도 그분들의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길게 디스크 브레이크와 림 브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봐주셨는데 제가 이거 편집해가지고 좀 짧게 재밌게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저녁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출근 잘 하시고요. 난 내일 쉬지롱.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뭐 옆에는 쌍수루 TV에 BWS 쌍수루의 자전거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안라 하시고 진짜 코로나 많이 조심하시고 제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또 재밌는 라이브를 통해서 입을 많이 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봬요.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